반갑습니다. 수학의 서현입니다. 자, 이제 벡터를 위치 벡터나 기본 연산은 다 했어요. 벡터를 성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뭐 지금 설명하는 평면 벡터의 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 기하 과목에 있는 내용이야. 이제 공간 벡터가 도입이 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지.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벡터가 있으면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결정되면 유일하게 벡터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야. 벡터는 자유롭게 평행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를 평행 이동을 이렇게 이쪽 방향 하시면은 요 벡터나 크기 똑같고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방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입니다. 따라서 시점과 종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벡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크기와 방향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중요한 거지 시점, 종점이 이제 부차적인 건데 여러 가지 벡터들이 있어요. 위치 벡터 지난 시간 설명하기를 그래서 벡터들을 가지고 막 연산하려고 하는데 시점, 종점이 다르기도 하고 막 이래서 시점을 같게 만들기도 하고 종점을 같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푼단 말이야. 근데 위치 벡터 개념이 뭐였어요? 시점을 고정하면 위치 벡터 개념이죠. 종점이 하나의 벡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고정하면 그냥 종점이 벡터인 거야. 종점의 정보만 알면은 벡터 하나 결정. 자, 모든 벡터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종점이 여기라고 하면은 이 벡터야. 종점이 여기면 이 벡터인 거야. 종점이 여기면 이 벡터인 거야. 점에 대한 정보를 알면 벡터를 알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위치 벡터의 어떤 개념의 출발인데 자,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하느냐? 우리가 벡터를 먼저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위치 벡터를 배웠습니다. 이제 벡터의 성분을 배우는데 벡터의 성분은 이런 개념인 거야. 모든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해보자. 모든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해보자. 그러면 좌표 평면상의 벡터를 그대로 옮긴 다음에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을 해보면 그 다음에 어떤 벡터가 있으면은 종점에 대한 정보만 딱 불러주면은 벡터 하나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벡터의 성분의 접근 과정은 지금 설명한 게 전부는 아니죠. 뭐 단위 벡터나 기저의 개념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일단 그냥 큰 틀에서 위치 벡터의 확장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하면 지금부터 벡터를 그냥 숫자만 불러주면 되는 거야. 3,2. 아, 선생님 시점이 0,0이고 종점이 3,2인 벡터군요. 아, 그러면 방향이 이쪽 방향이고 크기는 이만큼이겠군요. 라는 게 상상이잖아. 벡터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는 게 되게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림으로 많이 표시하지. 화살표로. 그러면 아, 방향이 이쪽 방향인 거 와닿으니까. 그런데 뭐 저 달나라에 있는 우주인한테 내가 벡터를 설명하려고 그래. 근데 더 이상 그림으로 보일 수가 없어. 전화밖에 못해. 달나라에서 전화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벡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벡터의 자 크기가 3인 벡터야. 그러면 우주인이 크기가 3인 벡터군요. 안단 말이야. 근데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여기서 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때 방향이 3시 방향이야. 그러면 이게 오른쪽 90도 방향이구나. 와닿지만 우주인은 지구상에 있는 시계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3시 방향 이러면 못 알아들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3,2야. 물론 이제 좌표계에 대한 어떤 서로 공감대가 있어요. 그럼 3,2라는 단어만 딱 말을 하면은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5,-3이야. 어떤 방향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성분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하면은 종점이 하나의 벡터가 되고 종점의 좌표가 하나의 벡터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벡터를 이제 좌표 평면상에다 옮겨서 설명하는데 기초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기저의 개념 관계가 있는데 벡터를 X축이나 Y축에 이제 얹을 거야. 좌표 평면상에. 그러면 X축이랑 Y축 방향에 기본 벡터가 있습니다. 그 기본 벡터를 이용해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우선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얹으면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하면 종점이 하나의 어떤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벡터를 이렇게 종점의 좌표를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 벡터의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 이렇게 이제 X성분, Y성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벡터를 뭐 그냥 교재에 있는 거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벡터를 이렇게 x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있어. 이걸 갖다 우리가 1,0이라고 생각해.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그래서 x축 방향 단위 벡터, 보통 우리 벡터 2,1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y축 방향 단위 벡터를 벡터 2,2, 0,1이라고 하면은 요 두 벡터를 기본 벡터로 해서 이 벡터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했잖아요. 벡터 A는 m 벡터 2,1 더하기 n 벡터 2,2 이런 식으로 두 벡터의 실수배 형태로, 그죠? m 벡터 A 더하기 m 벡터 B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그 자체의 앞에 m, n을 따가지고 오더라도 그게 바로 벡터 A랑 동일하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나 같은 개념인데 실제로 좌표 평면이 직교좌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좀 넓은 관점에서 공간 벡터까지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에 대한 단위 벡터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개념들이 함께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예요. 시점이 0,0, 종점이 A0, A2를 연결한 벡터를 우리는 그냥 대놓고 A1, A2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죠.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자, 지금 전부 다 기하 과목이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벡터 A, B가 있는데 그거를 벡터를 X축 같이 생긴 데다가 정사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벡터 하나가 나오겠지.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하시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크기예요, 크기. 얘는 실수입니다, 실수.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주냐면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이게 마치 아까 m 벡터 2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벡터의 실수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 요것만이 중요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했던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성분으로 표현할 때는 요거는 따로 쓰지 않아요. x, y에서 누구나 이건 x좌표고 x성분이고 y성분이고 알고 있잖아. 이 숫자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해당하는 게 이런 개념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뭐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냐면은 방향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선 지금 설명했던 내용 플러스 고등과정의 기하에 있는 내용을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하면은 기본 단위 벡터를 통해서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X축 방향 단위 벡터를 벡터 2,1이라고 표현하고 Y축 방향 단위 벡터를 벡터 2,2라고 표현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A1, A2라는 벡터는 A 곱하기 2,1 벡터, A2 곱하기 2,2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요 벡터인 거야. 그리고 거꾸로 이것의 앞에 개수만 따가지고 이렇게 써도 결국에는 같은 말인데 이렇게 생긴 벡터 2,1하고 2,2를 이제 기본 벡터, 이걸 기저,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베이시스가 이렇게 평면 벡터의 경우에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가 되면은 기저가 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수직인 게 있는데 수직이 아닌 경우도 당연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벡터 연산도 우리가 좌표 연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벡터가 서로 똑같아. 그러면 좌표의 성분이 똑같으면 돼요. X성분, Y성분끼리 똑같으면 됩니다. 벡터를 실수배했습니다. 그러면 성분을 실수배하시면 됩니다. 벡터를 더합니다. 성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뺍니다. 성분끼리 빼면 되는 겁니다. 뭐 충분히 우리가 했던 내용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방향 코사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교육과정에서 고등과정에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를 지금까지는 X성분, Y성분을 통해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어떤 원형 좌표계를 배우는데 내가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을 꼭 X, Y가 아니라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현재 나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리고 이 각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이를 R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점의 성분은요. 이게 X축이고 Y축이라고 하면은 X성분은 R 코사인 세타, Y성분은 삼각함수 배우는 건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을 표현할 때 X, Y가 아니라 거리 그리고 각도를 통해서 각도란 말은 방향이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되게 유용할 때가 있지. 언제? 내가 현재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어. 정성 녹화하는 데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부산을 가고 싶어. 그러면 뭐만 알면 되냐면은 내가 부산까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면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그냥 보통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이 x, y랑 유사한 개념이 우리가 위도 경도야. 위도 경도.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평면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위도 경도가 내가 지금 뭐 위도 몇 도에 뭐 경도 몇 도의 위치에 있는데 부산으로 가려면 위도 몇 도에 경도 몇 도로 가야 돼.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차이만큼 움직이면 돼. 그럼 와닿지가 않잖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지? 좌평면상에서 이 점에 있다가 이 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시작점의 좌표랑 나중점의 좌표를 알려주면 되지만 이거는 와닿지가 않아요. 서울의 위도 경도랑 부산의 위도 경도 알려주면 갈 수 있지만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와닿아요? 현재 나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면은 갈 수 있는. 이게 더 유용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또 항상 100%는 아닙니다. 실제로 자동차에 GPS 좌표가 있는 거 알지? 그래서 그걸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GPS 좌표 같은 경우 위도 경도를 사용하죠. 내가 서울 위도 몇 컴마 몇에 있다가 부산 위도 경도 몇 컴마 몇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뭐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둘 다 유용해. 둘 다 유용한데, 이 방향 코사인의 개념은 뭐냐면, 물론 이제 방향이라는 개념이 뭐 들어가서 이제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내가 어떤 벡터를 표현을 할 때 그 벡터의 성분을 표현할 때 길이와 각도를 표현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 요거를 알파. Y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면은 다음이 성립합니다. 다음이 성립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이 A1에 해당하는 거는 R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A1, 이걸 벡터 A라고 해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길이는 A2는 Y 성분, 이게 지금 A1, A2잖아요. 이거는 R 사인 세타야, 원래. R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치? R 사인 세타란 말이야. 이거는 삼각함수 별조잖아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런데 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2분의 파이니까 내가 사인의 알파는 사인의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랑 똑같고요. 이건 우리가 코사인 베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의 형태가 재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코사인 베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과 코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벡터의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크기가 벡터 A, 벡터 A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알고 있죠. 벡터 A가 있고 이것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벡터 A의 크기로 나누시면 이것의 크기는 언제나 1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벡터 A가 크기가 벡터 A잖아. 그럼 벡터 A를 벡터 A의 크기로 나눠. 벡터 A의 크기분의 벡터 A. 이거는 언제나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A1, A2는요. 지금 내가 써보니까 벡터 A의 크기 코사인 알파, 벡터 A의 크기 코사인 베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벡터 A에 해당하는 것이 앞에 벡터 A랑 벡터 A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내가 벡터 A거든요. 그러면은 벡터 A 나누기 벡터 A의 크기를 하면은 벡터 A의 크기를 없애버리면 이 값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무슨 벡터면 단위 벡터가 되는 거야. 단위 벡터. 왜냐면 얘의 벡터의 크기는 언제나 1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이 값이 언제나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단위 벡터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지.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는 2라고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자, 이게 평면 벡터 개념의 끝인데, 평면 벡터는 이게 기하 과목과 100%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수업에서 사실은 핵심은 공간 벡터입니다. 다만 왜 평면 벡터 설명을 더 자세하게 했느냐? 공간 벡터는 평면 벡터 논리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플러스 알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벡터를 따로 깊이 있게 배울 필요 없습니다. 공간 벡터의 성분. 4차원 벡터도 성분이 있겠지. 4차원, n차원 벡터도 있겠지.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평면 벡터를 정했던 거랑 동일한 로직으로 3차, 4차, n차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벡터는 똑같아요. 시점이 원점으로 고정하고 종점의 좌표가 종점의 성분이 주어져 있으면 그 종점의 성분 자체를 우리가 공간 벡터의 성분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공간 벡터의 크기 똑같아요. 원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 루트 a1제곱 더하기 a2제곱 그러면 a4제곱인데 공간 벡터이기 때문에 x, y, g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공간 벡터는 단위 벡터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동일 평면상에 있지 않은 벡터를 통해서 공간상의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성분으로 x축 방향 단위 벡터 1, 0,0, y축 방향 단위 벡터 문제에서 0, 1, 0, z축 방향의 단위 벡터 0, 0,1 이걸 통해서 이렇게 실수배 형태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앞에 a1, a2, a3를 이용하시면 공간 벡터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연산들도 동일한 공식들인 거야. 그래서 공간 벡터가 서로 똑같아. 상등이야. 그러면 똑같죠. X성분, Y성분, G성분이 똑같아야 됩니다. 공간 벡터를 실수배하고 싶어. X성분 N배, Y성분 N배, Z성분 N배. 공간 벡터의 합차. 각각을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동일합니다. 자, 공간 벡터도 방향 코사인이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죠. 공간 벡터를 방향 코사인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개념보다는 평면 벡터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아요. 벡터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결정이 되면 우리는 이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대학 과정에서 구면좌표계를 배웁니다. 구면좌표계. 구면좌표계는 뭐냐면은 내가 공간상에 어떤 좌표를 표현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게 뭐 x, y, z를 통해서 이 공간상의 점을 x, y, z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위치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각도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각도, 그다음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는 이 각도.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r, 세타, 파이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게 구면좌표인데 이런 게 유용한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별을 바라봐. 별. 밤하늘에 떠 있는 별. 뭐가 있을까요? 북극성이 있어. 그러면 북극성의 위치를 우주 공간을 x, y, z로 표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 뭐 이제 기준이 되면은 원점을 지구로 놓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합니다만 우주 공간에서 내가 지구의 위치, 그 다음에 뭐 북극성의 위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와닿지가 않아.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북극성은 현재 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세타, 뭐 지평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세타, 왼쪽으로 세타, 각도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파이, 내가 지평면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얼마만큼 있는지의 각도가 주어져 있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렇게 지금 북극성이 있어. 이 북극성의 위치를 이 사이의 거리 그리고 내가 뭐 기준이 되는 어떤 걸로부터 얼마만큼 이렇게 쓸고 지나가는지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얼마만큼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지를 통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 유용한 상황이 되게 많다는 거야. 보통 이제 원형 운동을 하는 어떤 입체 도형들을 보통 구면좌표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대학 가면은 뭐 미적분하고 통합이 돼가지고 뭐 기계과라든지 그다음에 전자과라든지 그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구형으로 움직이는 거랑 관련 있는 어떤 논리들 이런 걸 할 때 뭐 수학과는 당연하고요. 이런 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 코사인은 사실 그런 관점인 거야. 이 방향 코사인의 이 말을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특정 점의 위치를 내가 길이와 각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어떤 벡터가 있어요. 그 벡터를 벡터 A라고 하면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이루는 각을 내가 알파, Y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가 베타, Z축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걸 우리가 감마라고 표현하면은 내가 이것의 X성분은
그냥 눈에 보이게 Y 성분이 더 보기 편하니까 Y 성분은 이렇게 수선을 내리시면은 여기서 또 이 길이가 이 벡터의 Y 성분 아닙니까? 이 길이가.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Y 성분 A2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체니까 좀 그리기 힘들지만 X 성분, 요 성분, 요 성분. 이 성분은 요거를 연결하면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 각도가 얼마입니까? 바로 알파입니다. 따라서 대각선에 해당하는 A1에 해당하는 X 성분은 요 길이에 해당하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알파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좀 입체적으로 옮겨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벡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고요. 그래서 요게 길이가 지금 A1인데 이에 해당하는 거는 이것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알파를 하시면 나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A3를 하면은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감마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공간상에서 방향 코사인이고, 그럼 다시 말하면 벡터 A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X성분, 이게 Y성분, 이게 Z성분이니까 이거는 벡터 A의 크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얘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A의 크기분의 벡터 A 역시 단위 벡터죠.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가 되는데 얘의 크기가 1이니까 제곱 더하면 1입니다. 선생님, 아까 우주에 있는 뭐 안드로메다 뭐 북극성 얘기할 때는 거리랑 뭐 위도 방향이나 아니 뭐 경도 방향의 이 세타랑 그다음 위아래 해당하는 뭐 위도의 뭐 북위에 해당하는 요것의 그 파이를 통해 갖고 표현했는데 이건 각이 3개나 있는데요. 아닙니다. 각이 3개가 아닙니다. 왜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랑 코사인 제곱 베타랑 코사인 제곱 감마는 1이니까 내가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만 알면은 코사인 감마는 자동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각도는 알파, 베타 2개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벡터 A의 크기와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개념인 거야.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가 내신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의 의미는 결국에는 방금 말했던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상위 과정 가잖아. 다 만난다. 다 만나. 물리학과 수학과 미적분과 벡터, 미적분과 벡터가 친구야. 알아요? 나중에 대학교 물리학제 공부하다 보면은 벡터가 맨날 나와요. 근데 미적분도 맨날 나옵니다. 그래서 벡터를 미분하는 게, 적분하는 게 매번 있는 일이야. 그래서 기하랑 미적분은 하나입니다. 이과 고등교육 과정에서 기하랑 미적분이 필수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내용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행렬, 벡터 다르지 않습니다. 변환, 벡터 다르지 않습니다. 선형대 수학에서 다 이것들이 만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 개념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할 평면 벡터의 성분 파트고요. 요 부분은 벡터의 성분이고 기하학적으로 이제 해석 기하적 관점에서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좌표 평면상을 좌표를 뭐 평면 좌표나 공간 좌표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연산들을 하는 건데 요 내용들 뭐 고등 과정뿐만 아니라 상위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내용들이니까 정리하시고 난이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쌤이랑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단원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